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폭스바겐 플래그십 SUV 준비를 했습니다. 투아렉입니다. 투아렉 중에서도 최고 트림 폭스바겐 투아렉 V8 4.0 TDI R라인 준비를 했는데요. V8 4.0 엔진 요즘 만나기 쉽지 않은 고용량 대배기량의 고성능 엔진이죠. 최고 출력 421마력의 힘을 내고요. 최고 출력도 출력이지만 최대 토크가 무려 100N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91.8kgm의 최대 토크를 내는데요.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부터 터지는 최대 토크를 바탕으로 고속에서는 400마력이 넘는 고출력의 힘을 얻어서 중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 영역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아주 꽉 찬 성능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투아렉의 최고 트림 R라인을 오늘 시승차로 선택을 했는데요. R라인의 디자인적인 특징 요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런 R라인 배지 붙이고 있죠. 그리고 범퍼 좌우측을 장식하고 있는 이런 C자형 스타일 역시 R라인의 특징일 테고요. 21인치의 블랙 시스카 알로이 휠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렐리의 285-40R21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보디 측면에 V8 로고 붙여져 있고요. 또한 앞뒤 범퍼가 R라인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실내에도 곳곳에 R라인 배지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최고 트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1억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죠. 역시 플래그십다운 폭스바겐의 자존심이 담겨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투아렉 뒷좌석입니다.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아주 여유 있게 드나듭니다. 주먹 3개 정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아주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고요. 선루프 커버를 열었을 때는 머리 위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갑니다. 선루프 커버 닫아도 주먹 하나는 여유 있게 들어가겠죠. 헤드 클리어런스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어서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시각적으로도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고 있죠. 차창도 물론이고 지붕을 선루프가 아주 넓게 커버하고 있어서 차창 밖 풍경을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자, 약 3분의 1 정도 남기고 열리네요. 뒷창은 완전히 열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B필러 그리고 센터 콘솔 뒤쪽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또 좌우로 나눠서 온도를 달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의 실내는 4구역으로 나뉘죠.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좌측, 뒷좌석 우측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공조장치를 각기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뒷좌석에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죠. 센터 터널은 제법 높죠. 그래도 제 손바닥 높이 정도는 아니고요. 손바닥 높이보다 조금 얕게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이 정도 자세가 되는데요.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는 점 빼고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시트가 살짝 올라와 있지만 또한 헤드 클리어런스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의 압박 거의 느끼지 않을 테고요. 뒷좌석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나요? 그리고 시트는 슬라이딩이 되죠. 앞뒤로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무릎은 앞 시트에 닿지 않네요. 달락말락할 정도고 손바닥 하나가 여유 있게 드나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제일 뒤로 밀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등받이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등도 기대고 다리 꼬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일 일은 없겠지만 시트 등받이를 이렇게 제일 앞으로 세우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4대 2대 4로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810L에서 최대화하면 1800L까지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룸램프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네요. 별도의 스위치는 없는 거고요. 손잡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B필러에 옷걸이 정도 걸 수 있는 거리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아래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12V 전원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들어온 첫 느낌 아주 시원합니다. 탁 트인 시야,
선루프까지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탁 트인 시야는 물론이고 디지털 콕핏과 인포메이션 터치스크린이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어서요, 답답한 느낌이 조금도 없습니다. 디지털 콕핏은 12.3인치고요 센터페시아의 이 모니터 인터랙티브 반응을 보이네요. 무려 15인치 모니터입니다. 노트북처럼 사용해도 충분한 화면이죠. 이런 넓은 화면을 사용을 해서 운전자의 시각적 만족도를 아주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 락추락 조향기 한번 보죠. 어느 정도 유격은 있고요. 자, 하나, 둘, 2.5회전이 채 안 됩니다. 2.4회전 정도 하는 조향기인데요. 이 차 그래도 상당히 덩치가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락투락 조향비로 마감을 했다, 조향 반응이 상당히 민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이 차 올릴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릴 스티어링, 포윌 스티어링입니다. 뒷바퀴도 조향에 개입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속에서는 앞뒤 바퀴가 역방향,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조향에 개입하는데요. 그래서 덩치는 크지만 좁은 골목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 크기 먼저 살펴보시면 길이가 4880, 너비는 1985mm고요. 차체 높이는 1670mm에 이릅니다. 휠 베이스는 2899mm고요. 그래서 제법 덩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차폭은 거의 2m에 육박하는 덩치여서 도로가 꽉 차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지만 정작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는 올릴 스티어링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예민하고 민첩하게 빠르게 또 조향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덩치는 크지만 동작이 빠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기판 보실까요? TFT LCD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 상당히 화면이 넓죠. 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도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모니터에 약간 발열이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오디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화, 나이트 비전. 자, 적외선 카메라로 전방에 사람이나 동물을, 짐승의 체온을 기본으로 화면을 보여주죠.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밤에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잔뜩 껴서 시야가 극히 안 좋을 때는 이 나이트 비전이 유용하죠. 전방에 사람이나 짐승의 체온을 바탕으로 화면 표시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전방 시야가 충분치 않더라도 이 나이트 비전을 바탕으로 전방 시야를 최대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대 130m까지 시야를 확보를 하는데요. 그 정보를 이런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주기 때문에 시야가 안 좋을 때 아주 유용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나이트 비전 아주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최고 트림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답게 이런 나이트 비전 들어와 있다는 것, 이 차의 차급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트 비전 이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진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하지는 않더라도 옅은 정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자, 오프로드 기능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프로드 지금 좌우 3도로 기울어졌다라는 거 보여주는데, 주행 데이터, 연료 소비량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띄어서 볼 수도 있고, 편익기기 속도를 이렇게 띄어서 보는 게 낫겠죠. 자,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인 어시스트, 차로 유지 보조 장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주고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탑 앤 고 시스템을 포함을 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250km까지 카바를 합니다. 움직이는 전 구간에서 작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속도 제한계도 있고요. 사이드 어시스트도 있습니다. 리어 트래픽 어시스트도 있고 프론트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자, 차간 거리는 기본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대개 3단계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간 거리를 4단계로 좀 더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은 또 형태를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인포메이션 터치스크린 한번 보시죠. 볼 게 아주 많을 듯 합니다. 라디오, 전화, 차량을 먼저 보죠. 차량 오일 레벨, 자, 파크 파일럿 기능, 차의 전후 좌우를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에어리어 뷰 기능입니다. 360도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옆부분 좌측, 우측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뒷부분 따로따로 구역별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후방 주행 방향 점검할 수가 있고요. T자형으로 나갈 때 주차 보조 기능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기능, 좌우의 각도, 진행 방향, 그리고 내비게이션 쪽,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뭐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의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료 성비랑 공조, 주행 데이터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고요. 리셋부터, 주의부터, 차량 설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프론트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사전 경고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프론트 어시스트는 간격 위험이 감지되면 시각, 청각, 브레이크 진동을 통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비상제동이 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설명이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일이 보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 어시스트, 차량이 의도하지 않게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조향 과정에 개입 및 이를 수정함으로써 경고를 전달합니다. 조향에 개입한다 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설명을 달고 있어서 이게 뭐지 하는 기능들이 있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해놨네요. 사이드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프로액티브 패신저 프로텍션, 위험한 교통 상황을 감지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겁니다. 충돌 사고가, 차체의 거동이 순간적으로 이상해지면서 충돌 사고가 예고될 때 안전벨트를 당겨주고요. 열려있는 윈도, 선루프 닫아주고 해서 충돌에 대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윈도우는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간격을 남겨두고 닫히죠. 이런 기능들, 이런 정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앰비언트 장치가 들어와 있죠. 자, 딱 하면 이 부분 이제 컬러가 바뀌죠.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빨간색으로 지금 바뀝니다. 이 모니터의 배경 컬러도 바뀌죠. 자, 계기판에도 연동을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좀 살짝 가을 분위기를 좀 내볼까요? 노란색으로 가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밝게 해봅니다. 계기판 조절을, 디지털 콕핏을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도 보여주네요. 오디오를 보여주거나 가속, 연료 소비량, 주행거리 뭐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역시 주행거리. 계기판에 어떤 정보를 띄울지 운전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재밌네요. 클래식으로 계기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기판 구성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들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경로 안내, 레인 어시스트 정도의 정보가 올라온다라는 얘기고요. 공조 기능 이렇게 띄워서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운전석 열선 시트, 냉풍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같이 작동이 되네요.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 같이 내보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차피 운전자가 원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운전자가 택하면 되니까요. 더 이상 이 부분 시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요, 운전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센터페시아에 버튼이 있나요, 없나요? 버튼이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버튼들은 모두 이 변속 레버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놓았죠. 변속 레버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율하는 변속 레버고요. 스타트, 스톱 버튼, 비상등, 파크 어시스트. 자, 오토홀드 기능 들어와 있고, 센터 콘솔 바로 앞에 두 개의 원형 레버가 있습니다. 이쪽은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거죠.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오프로드, 스노우. 이렇게 7개의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오프로드는 전문가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고 이러네요. 오프로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자, 이 차 판매 가격 1억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1억 넘는 차 가지고 오프로드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 오프로드 기능은, 오프로드 주행은 오늘 하지 않겠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레벨이면 차체가 조금 더 올라가죠. 오프로드 플러스면 약 70mm 정도 더 상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을 해서 차체의 높이를 좀 더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플러스가 이제 아주 극한 험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시속 25km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오프로드 모드로 내려오고 차체 높이도 다시 좀 더 하강하게 되죠. 트렁크를 열어보면 우측에 버튼이 있어요. 차고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짐을 실을 때 그 부분 조절해서 차체를 최대한 낮춰서 짐을 싣고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싱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체의 높이를 조절해 주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차체의 높이를 주행 상황에 맞게,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안티롤바입니다. 차체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체 흔들림을 최대한 억제해주는 안티롤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요. 올휠 스티어링, 안티롤바, 스테빌라이저바, 포모션 시스템, 이런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차체를 제어를 해서 차체의 거동을 최대한 안정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다인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오디오를 연결을 하고 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The future is now, not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is now. 자, 소리를 아주 최대한 키웠는데도 음이 전혀 찌그러지지 않죠. 그리고 소리도 소리지만 이 울림을 통해서도 그 음악의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울림이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730W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스피커가 12개, 그리고 우퍼 하나, 트렁크에 우퍼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7.1 채널 돌비 사운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오디오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MP3로 듣기에도 손색이 없는 음질이지만 이렇게 좋은 오디오를 무손실 음원으로 듣게 되면 아주 수준 높은 소리를, 수준 높은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그 옆에 USB 포트 하나, 그리고 12V 전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열면 역시 USB 포트와 그렇게 깊지 않은 얕은 수납 공간 만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아주 견고한 수평 라인을 바탕으로 버튼들을 최소화하고 있죠. 모든 버튼들을 화면 안에 집어넣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송풍구 라인들, 수평 라인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차 R라인이죠. 스티어링 휠, 3스포크의 가죽 스티어링 휠의 R라인, 이런 시트에 R라인 표기를 빼놓지 않고 해놓고 있습니다. 시트는 에르고 컴포트 시트죠. 아주 고급 가죽을 사용한 에르고 컴포트 시트를 사용을 해서
몸을 아주 편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동식 시트고요. 가장 최적의 자세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 앞뒤, 등받이 등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럼버 서포트 기능도 있어서 이런 빈 공간을 좀 더 밀착시킬 것인지 약간 느슨하게 띄워놓을 것인지 이런 럼버 서포트를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만들죠. 독일이 아니라 동유럽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만든 차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죠. 이제 자유로로 가서 실주행 영역의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자유로로 가시죠. 안전띠가 몸을 한번 꽉 잡아 또 놔주네요. 자, 쭉 밟고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 진입했습니다. 아주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힘을 쓰니까 잠깐 사이에 아주 큰 힘, 빠른 속도에 진입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치죠. V8 엔진 아니겠습니까? V8 4.0 디젤 엔진, 무려 421마력의 힘을 냅니다. 게다가 토크가 어마무시하죠. 100Nm, 91.8kgm의 토크를 내는데요. 토크 발생 시점이 1250에서 3250rpm 구간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주행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빨래판길 툭툭툭툭툭 치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소리만 어느 정도 들리고요. 차체가 거기에 따라서 요동친다, 흔들거린다 라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도로에 올라서니까 차체가 더없이 편안하네요.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차체의 흔들림을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적용하고 있죠. 흔들림을 억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체가 높아서 흔들린다거나 껐덕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고 있어서 높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차체가 높아서 옆에서 함께 달리는 다른 차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을 테고요. 폭스바겐의 최신 기술 IQ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시스템인데요. 투아렉에 적용돼서 국내에는 이 시스템이 IQ 라이트가 처음 선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 이맘때쯤 포르투갈에서 진행된 폭스바겐 신형 골프 시승회에 참가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IQ 라이트를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신형 골프에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상당히 똑똑하고 지능적인 헤드램프입니다. Also the track there, you see? 자, 앞에 가는 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둡게 처리를 합니다. 매트릭스 헤드램프에 He has very bad lights.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앞에 가는 차는 어두운데 내 시야는 지금 충분히 상향등으로 보장을 받고 있고요. 하나의 헤드램프에 모두 128개의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하향등에 48개, 상향등에 27개의 램프가 할당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램프에 128개의 LED 램프니까 좌우 합치면 모두 256개가 되죠.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서 대항차가 있을 경우에는 대항차 있는 부분만 빛이 가지 않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상향등이었다가 대항차가 있으면 스스로 하향등으로 조절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에이다스가 주행보조 시스템, 반자율 운전을 훌륭하게 해내듯이 헤드램프도 알아서 하이빔을 켜고 로우빔을 켜고 필요하다면 특정 부분만 어둡게 해주고 하는 이렇게 똑똑한 헤드램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운전자가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차의 각 부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고, 운전자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위치만 제대로 작동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V8 4.0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로 조율을 하고 있죠. 시속 100, RPM 약 130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8단이고요. 7, 6, 5, 4, 3,
3단 4100까지 올라가고요.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3단 4100에서 8단 1300 정도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8단 1300rpm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비교적 엔진 회전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차체가 좀 높은 감이 있지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에어 서스펜션이 차체의 높낮이를 낮이를 조절을 해주죠. 자, 스포츠 모드로 가면 차체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일반 도로 모드에서는 높이를 지금 좀 높이고 있고요. 다시 스포츠로 하면 높이가 좀 낮추는 것을 계기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좀 더 높아지고 오프로드 플러스까지 최대한 차체를 높일 수가 있죠. 자, 변속 레버는 한 번 더 내리면 S 모드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내리면 D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모드를 원할 때는 스포츠 모드에 변속 레버를 S 모드로 세팅을 하면 좀 더 순발력 있는 강한 힘 느낄 수가 있겠죠. 자, V8 4.0 엔진, 요즘 만나기 힘든 엔진이죠. 다운사이징이 유행하는 시대에 이런 V8 4.0 엔진 쉽게 만날 수 있는 엔진은 아니고요. 폭스바겐의 플러그십 SUV 투아렉이니까 가능한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려 421마력의 힘을 3000rpm에서 5000rpm 구간에서 토해내고요. 실제로 몸이 느끼는 기운은 대단합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쭉 킥다운을 걸면 마치 총알을 탄 듯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도로의 중앙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달려가는데요. 대단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게 올라가고요. 엔진 소리가 잘 살아있죠. 쭉 올라가는데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린다 싶으면 이미 대단한 속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90km, 시속 90km 전후의 속도인데 바람 소리는 거의 없죠. 노면 잡소리 아주 잔잔하게 들려오는 정도고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시속 90에 맞췄고요. 스티어링을 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손을 뗐습니다. 평소에 운전할 때는 스티어링 휠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정확하게 도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잘 돌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간다라는 것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바람 소리가 의외로 적게 들립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다 싶고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탑소리 정도가 아주 잔잔하게 들리는 정도인데요. 자, 실내의 정숙성 수준은 역시 플러그십 SUV답게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조용하다는 얘기인데요. 직진 가속 어마어마한 가속감, 마치 도로의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가속감이고요. 차창 열고 팔을 내놓으면 날아오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빠른 가속감 느끼게 됩니다. 디젤 엔진의 특징 소음과 진동, 이 차에서는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가솔린이야 디젤이야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정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의 굴곡을 이렇게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느낌 받기가 참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 에어 서스펜션,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수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되어 있어서 차체 흔들림을 아주 정교하게 잘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차창에 투사되어 있어서요, 빠르게 직진 가속, 고속 주행을 할 때는 굳이 여기저기 시선 분산할 필요 없이 정면을 보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속 페달 툭툭 엔진 회전수를 올려서 툭툭 밟아보면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툭툭 이제 엔진 고회전 영역에 오래 머물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에코 모드라고 한다면 툭툭 엔진 RPM을 고 RPM으로 유지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툭툭 가속 페달을 터치해 봐도 스포츠 모드에서와는 확실히 다른 그런 반응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면 바람 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도 불안감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차체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바람 소리만 커지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불안감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운전자가 그만큼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을 테고요. 쭉쭉 뽑아주는 이 직진 가속감 대단한 느낌이네요. 자, 이 조향 반응 스티어링을 툭툭 돌려보는데요. 아주 반응이 빠르고 차가 크게 반응을 하는 느낌입니다. 올릴 스티어링 시스템 때문일 테죠. 뒷바퀴도 조향에 같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앞뒤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하죠. 100에 맞추고요. 자, 100입니다. 하나, 둘, 셋. 자, 프로액티브 패신저 프로텍션이 개입했다. 계기판에 안내가 떴죠. 그리고 지금 이미 안전띠가 조여져서 아주 풀리지가 않았는데요. 운전자의 몸을 아주 타이트하게 꽉 잡아줍니다.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더니 아주 발등이 아픕니다. 체중을 실어서 밟았더니 발등이 얼얼한데요. 자, 이제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마지막 고속 코너링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사륜구동 시스템, 사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까지요. 이 차의 거동을 잘 조율해 줄 텐데요. 자, 제동 턴. 야, 이 정도 차가 돌아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차가 많이 기울 법한데요. 기우는 느낌이 크지 않은 데다가 뒷바퀴의 접지, 게다가 올힐 스티어링, 뒷바퀴가 같이 조향에 개입하면서 상당히 타이트한 코너를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이 평소에 다른 차들 타고 고속 코너링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최고 수준의 코너링 맛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좀 기울 법도 하고 좀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클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체 기우는 것도 잘 받쳐주고 있고 네 바퀴가 단단하게 노면을 붙들고 움직이는 사륜 구동의 어떤 그 접지력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차체가 기우는 부분 잘 조율을 하고 있고 올릴 스티어링, 사륜 조향 시스템이 개입을 하면서 좀 더 민첩하게 코너를 돌아가는 그런 느낌 아주 재미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 SUV지 이 정도면 그냥 스포츠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유 있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충분히 만끽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V8 4.0 엔진이 만들어내는 421마력의 힘, 스포카에 버금가는 수준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SUV로서의 다양한 기능성 두루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 SUV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간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흠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투아렉인데요. 다양한 부분, 거기에 ADAS 시스템, 주행안전장치들 아주 많은 부분들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얼마냐? R라인인 경우에 투아렉 V8 TDI R라인인 경우에 1억 2,556만 원입니다. 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죠. 그리고 4.0 V8 TDI 프레스티지 아래급이죠. 아래급 트림은 1억 2,161만 4천 원인데요. 4천 원은 깎아주겠죠. 개별 서비스가 인하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4천 원까지 떨어지는데요. 4천 원이야 깎아주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1억 원이 넘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볼 텐데요. 421마력의 힘 어느 정도일지요? 공차 중량은 2461kg, 제법 무거운 편이죠.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5.84km 정도 나오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4.9초입니다. 5초가 채 안 되는 시간에 시속 100km를 도달한다라는 얘기죠. 에어컨을 끄고요. 스포츠로 갑니다. 변속 레버 한 번 더 당겨서 S로 놓고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툭 그냥 활 시위를 떼어 놓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에 진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청룡 열차에서 툭 낙하하는 그런 느낌을 출발할 때 받는다라는 얘기죠.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 주파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둘, 셋. 아주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데 또 반응은 또 아주 부드럽습니다. 나 힘쓰고 있어 라고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라는 얘기죠. 그 플래그십 SUV의 플래그십의 어떤 그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주 점잖게 하지만 빠르게 달리는 그런 느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공회전 할 때는 덜덜거리는 엔진 공회전 소리가 좀 들리네요. 하지만 대개 차가 멈추면 엔진 스톱 시스템이 작동되니까요. 이런 공회전 소리를 들을 일은 많지 않을 듯 하고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시트가 몸을 쭉 밀고 가는 느낌 대단합니다. 자, 이래서 플래그십 SUV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는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요즘 만나기 힘든 배기량이 큰 엔진이죠. 게다가 421마력의 괴력을 뿜어내는 엔진인데요. 연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1km/L입니다. 5등급인데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0km를 못 간다 라는 얘기고요. 공차 중량이 2461kg, 제 몸무게까지 더하면 2.5톤 훌쩍 뛰어넘는 무게가 될 텐데요. 일단 주행 모드는 에코를 택하고요. 공조는 20도 정도 1단계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미터를 리셋하고요. 자, 출발합니다. 딱 차가 멈추면 오토 스탑, 엔진이 멈추고요. 엔진이 멈추면 스티어링 휠은 완전히 잠기네요. 그렇게 거칠지 않게 엔진 재시동도 일어나네요. 자, 그나마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이 있어서 쓸데없이 연료를 낭비하는 일은 없겠죠. 차분하게 주행을 하면서 자유로 행주대교 올림픽대로를 거쳐서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고요. 도심 주행을 거쳐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움직이는 약 55km 구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이죠.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대한의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들어 놔야지 교통체증을 지난다든가 도심 주행을 할 때 악화되는 연비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올림픽 도로에서는 가끔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나마 교통정체 위험이 없는 자유로에서 최대한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조짐이 안 좋네요. 자유로에서 교통체증을 만납니다. 김포대교를 앞두고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속도가 뚝 떨어졌는데요. 자, 그래도 여기까지 연비 지금 19.7 기록했습니다. 뭐 20 찍을 기세인데요.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행주대교 북단 연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행거리 28km, 절반 정도 달려온 거죠. 그리고 주행시간 27분, 평균 주행속도 시속 63km, 평균 연료 소비량
19.3km/L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로를 빠져나가고요. 이제 잠시 후에 행주대교를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건너오자마자 교통체증입니다. 자, 연비는 18.2km/L로 쭉 빠졌습니다. 자, 어쨌든 체증 뚫고 달려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노량대교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갈 텐데요.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바뀌죠. 오케이, 이제 컬러가 바뀌시는 게 어두워지니까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가 이제 계기판 컬러하고도 연동이 되네요. 자, 실내등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니까 단풍단풍한 컬러, 이런 부분들,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이쪽 도어 패널에까지 분위기 있는 조명이 작동이 됩니다. 자,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올림픽대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비 18.1km/L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9.1이죠. 리터당 9km 더 달린 연비, 공인복합 연비의 딱 2배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면 5km 정도의 도심 구간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도심 정체를 뚫고 교대역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앞에 신호등이 바뀌었고요.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면 연비 정리를 하죠. 앞차 따라서 정지를 했습니다. 최종 연비 17.3km/L 기록을 했습니다. 자, 주행거리 55km 달려왔고요. 1시간 21분 걸렸습니다. 평균 시속 41km, 연료 소비량 17.3km/L 기록했네요. 자, 공인복합 연비 9.1이죠. 9.1이면 약 8km, 리터당 8km를 더 달린 연비를 보인 건데요. 공인복합 연비의 2배에 가까운 연비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상당히 놀랍죠. 2.4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을 끌고, 게다가 V8 4.0 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 보였다라는 사실, 상당히 대단한 수준이다, 칭찬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결국 이런 그 V8 4.0 엔진도 운전자가 차분하게 다루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연비 만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폭스바겐 투아렉 V8 4.0 TDI R라인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실주행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폭스바겐 투아렉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프트도어 클로징 기능이 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툭 밀면 도어가 제대로 잘 닫히지 않죠. 약간 틈이 벌어져 있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힘이라고 하면 충분히 닫혀져야 될 텐데요. 힘없이 도어를 닫으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실내 밀폐감이 그만큼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실내가 단단하게 밀폐되어 있어서 이렇게 도어가 힘이 없이 닫힐 때에는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 도어의 밀폐감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폭스바겐의 비틀 같은 경우에 초창기 때 도어가 완전히 닫힐 경우에 물 위에 상당 시간 떠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내의 밀폐감과 관련해서는 폭스바겐이 좀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일반인들이 평소에 느끼기에 이렇게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점은 불편함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닫혀야 되는데 툭 밀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투아렉 V8 4.0 TDI 시승을 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가격이죠. 1억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인데요. 비싼 가격,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들어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은 오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행여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거나 차가 다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충분히
만족할 만한 플래그십 SUV, 최고급 수준의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주 안정된 고속 주행이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거침없는 질주를 하는 가운데서도 차체 흔들림이 잘 제어되고 있어서 고속 주행에서도 그렇게 불안한 감을 느낄 수가 없었고요. 특히나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바람 소리가 들린다 싶을 때는 아주 높은 속도 영역에 진입하고 난 뒤였다라는 사실, 그만큼 MVH, 특히 바람 소리는 잘 잡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륜 조향 시스템, 사륜 구동 시스템, 거기에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셰시 컨트롤을 하는 아주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기술들이 또한 높은 수준에서 잘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차체 안정감을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고속 코너링에서였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차체 안정감이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시종 일관 유지한다라는 얘기고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죠. 특히나 이 차 R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군데군데 이런 R라인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스러운 느낌 만끽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나 넓은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좀 비싸 보이나요? 1억 원이 넘는 그런 절대치가 있겠죠.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쟁 모델과 견줘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폭스바겐 투아렉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급 SUV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 fresh, so new. Freedom. It's all for you. All for you. Freedom. Keep your ears to the ground.